클라리온 레저의 기자 제리 미첼은 지금까지 미국 인권운동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기인 1970년대에는 계속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메리 로즈라는 여성이 제리 미 기자를 초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지난 50년 밝히지 못했던 사건이 끝났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은 경찰 덕분이 아니라 용감한 여성과 유명 기자가 손을 잡고 가해자를 폭로하고 처벌해준 덕분입니다. 오늘 메리와 제리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사건 해결 방법을 알아봅시다. 17세 신부의 의문의 실종. 펠릭스 베일은 1939년 10월 30일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자주 말다툼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펠릭스의 마음에 왜곡이 생겼습니다. 펠릭스는 가벼운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며 항상 동료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펠릭스가 항상 조용해 보이고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나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펠릭스는 곤충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펠릭스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 피자 가게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그곳으로 자주 가는 여학생 아네트 크레이버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아네트에게 공짜 피자를 주는 친절함과 말솜씨 덕분에 이 남자는 점차 순진한 10대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3년까지 펠릭스는 17세의 아네트 크레이버와 결혼해 언제 어디서나 죄수처럼 아내를 통제했습니다. 아네트의 어머니인 메리 로즈는 딸이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네트는 펠릭스가 자신에게 가하는 통제와 폭력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즉시 펠릭스와 이혼하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네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곧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사건은 망각에 빠졌고 경찰은 점차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지역 경찰의 무력함과 무책임함에 좌절한 아네트의 어머니인 메리 로즈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리 부인은 많은 노력을 했고 항상 사위인 펠릭스 베일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리가 펠릭스의 전 사위가 확실히 딸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고 다른 두 소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된 딸 아네트 크레이버 외에도 펠릭스의 첫 아내인 메리 호튼 베일이 세상을 떠났고 샤론 헨슬리라는 또 다른 소녀는 펠릭스 베일을 만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차 흐르고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도 메리 로즈는 딸의 실종을 부지런히 조사했지만 더 이상 귀중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환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메리 로즈는 조사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리 로즈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는데 미국 민권 운동의 일련의 미해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쇼바 카운티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소는 그녀가 자신의 딸과 다른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의 집과 가깝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자 제리 미첼 미시시피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26년 동안 직접 사건을 조사했지만 이제 갑자기 대담한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리 기자에게 딸과 불행한 두 소녀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메리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 해. 그는 오래전 일어난 실종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사람은 분명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전 사위가 자신의 딸과 다른 두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로즈는 증거가 없었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히 행동하고, 감히 인내하고, 감히 위험에 돌진하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리 미첼은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메리 로즈는 제리 미첼에게 가서 지난 26년 동안 수집한 모든 조사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제리 미첼은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6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공통점을 찾은 후 제리 미첼은 모든 것을 정의의 빛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찾는데 5년이 걸리고 이를 수백 페이지의 파일로 정리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제리 미첼은 그들이 발견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고 정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리 로즈의 도움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리 미첼의 시리즈본이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25,000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한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레터와 함께 5권으로 구성된 온라인 뉴스 기사 시리즈였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독자들은 시리즈에 대해 알고 있고 시청했으며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뒤의 숨은 비밀. 이야기는 메리 로즈가 자신의 딸과 다른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펠릭스 베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2012년 메리 로즈가 도움을 구한 후 제리 미첼은 이곳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몬트필리어 지역으로 갔습니다. 전문적인 뉴스 사냥꾼의 능력으로 제리는 펠릭스 베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962년 10월 28일 펠릭스 베일은 그의 아내 메리 호튼 베일이 미국 캘컷이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보트에서 떨어졌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펠릭스는 그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이틀 후 메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리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메리는 죽기 전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당시 22세 아내의 죽음은 변호사들에 의해 사고로 변호돼 펠릭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20여 년 동안 로즈 부인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경찰, 사립탐정, 심지어 영매까지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제리 미첼 기자가 메리와 합류하여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제리 미첼은 메리 베일의 사고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되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사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확실히 아네트 베일과 샤론 헨슬리의 두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리 베일 사건에 대한 제리의 재조사는 대부분의 경찰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는 메리가 죽던 날 메리의 시신 사진 2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메리의 시신이 특이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옷에는 익사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리는 또한 사진에서 메리의 머리 뒤쪽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메리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머리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입에는 약 4인치 크기의 스카프가 물려 있었는데 이론에 따르면 펠릭스 베일이 노로 아내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메리의 죽음을 조사한 조사관은 여전히 그것이 사고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대리인들은 펠릭스의 이야기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움을 받기 전에 강을 따라 몇 마일을 항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리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추가되었으며 그 후에 전액이 지불되었습니다. 2012년에 제리 미첼은 펠릭스 베일의 옛 이웃인 웨슬리 터니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펠릭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인자라고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펠릭스가 아내를 죽인 이유는 메리가 결혼 생활을 지켜줄 다른 아이를 원했지만 펠릭스는 기존 아이인 빌리를 포함해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또한 펠릭스가 살인 사실을 폭로한 또 다른 증인을 찾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펠릭스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캘리포니아 전역을 횡단했던 로버트 프리몬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펠릭스가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두 증인 모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실종된 딸 아네트 크레이버를 찾는 동안 메리 로즈는 펠릭스를 만난 후 196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에서 샤론 헨슬리라는 또 다른 여성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샤론 헨슬리의 남동생인 브라이언 헨슬리는 그의 여동생이 펠릭스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되었다고 믿습니다. 샤론은 항상 영양실조에 걸렸고 펠릭스와 함께 마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메리와 펠릭스 베일의 아들 빌리도 샤론과 함께 데려갔습니다. 브라이언 헨슬리는 또한 그와 그의 가족이 샤론과 펠릭스가 어딘가 아마도 남미로 떠날 계획을 세웠을 때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은 1973년에 샤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샤론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샤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리, 미첼이 발견하고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펠릭스의 주요 동기 중 하나라고 의심하는 또 다른 세부사항은 돈입니다. 결혼식은 17세에 열렸으며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18세의 그녀는 보험금 9만 8천 달러를 인출하고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펠릭스 베일이 아네트 크레이버를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제리, 미첼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메리 로즈와 함께 1984년 남편과 여행 중 아네트 크레이버가 실종됐다고 전해지는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리 미첼은 또한 노스다코타에 있는 샤론 헨슬리의 어머니이자 펠릭스 베일의 세 번째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펠릭스 베일이 그의 아내들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내들의 신비한 실종도 비슷한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은 후 제리, 미첼은 메리 로즈를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안내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리 미첼은 1964년 사회운동가 3명의 살인을 조직한 에드거 레이 킬런을 체포하는 FBI를 도왔기 때문에 FBI 요원들로부터 열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펠릭스 베일이 아내의 실종을 신고한 후 경찰이 입수한 펠릭스 베일의 음성 녹음과 일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제리와 메리는 경찰로부터 용의자의 아들인 빌리 베일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샤론 헨슬리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펠릭스는 아들에게 샤론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나는 그가 샤론을 죽였다는 것을 안다고 빌리는 말했습니다. 다음 기간 동안 그는 파일에 남아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른 사립탐정과 함께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펠릭스 베일의 친구와 이웃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모든 것 때문에 경찰은 펠릭스 베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가 메리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2013년 5월 17일 펠릭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 아네트 베일과 샤론 헨슬리의 실종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지만 칼카슈 교구 지방 법원 판사는 메리 베일의 살인에 대한 펠릭스의 재심에서 펠릭스 베일에 대한 두 피해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증거가 사용되도록 허용했습니다. 펠릭스의 변호인은 여전히 그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살인과 관련이 없는 실종 여성도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항소장에서 펠릭스 베일의 변호사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실종과 관련된 증언이 부적절하게 허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된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의 배심원단은 피고인 펠릭스 베일에 대한 재판을 살인과 납치 혐의로 열었습니다. 펠릭스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제리 미첼의 유죄 판결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제임스 패터슨의 범죄 소설에서 표절됐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공포 영화를 만든 감독은 제리뿐이라고 풍자했습니다. 펠릭스 베일은 여전히 자신의 첫 아내인 메리 호튼 베일이 실제로 사고로 사망했고 나머지 두 여성인 아네트 크레이버와 샤론 헨슬리는 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는 이유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졌으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L. 와이어트 판사는 펠릭스 베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앙골라 루이지애나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판사는 1972년 미국 대법원이 조지아주의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사형 사건 처리에 관한 이전 루이지애나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펠릭스 베일이 살인 혐의가 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앤드루 카사나베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루이지애나주 법에 따라 중노동을 포함하도록 베일의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딸 아네트가 실종된 이후 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메리 로즈는 베일의 선고 당시 성명에서 살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끔찍한 행동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 남겨진 것들. 제리 미첼의 고는 베일을 법정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과되고 잊혀졌던 죽음과 실종을 겪은 세 여성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로즈는 피해자의 두 어머니인 메리와 샤론이 더 이상 살아서 이 결과를 목격할 수 없다는 점만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베일이 체포되었을 때 로즈 부인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로즈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 딸은 이 지구상에서 고작 18년을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선물입니다.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년간 FBI, 지방당국, 사립탐정으로부터 거부당한 끝에 메리 로즈는 자신을 믿고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자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의 형제인 메리 호튼 베일, 윌 호튼은 패킥스 베일이 자신이 속할 자격이 있는 감옥 뒤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증거에는 호튼의 가족이 보관한 부검 보고서, 메리 로즈가 입수한 증거, 드로지어 사무실에서 입수한 증거, 90세 아이작 앱셔가 저장한 사진, 새롭게 등장한 목격자, 사립탐정 지나 프렌젤이 입수한 증거로 펠릭스 베일과의 12시간 대화를 녹음하고 일기를 촬영하고 글을 썼습니다.